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지입니다. 최근에 경제 흐름 보면은 통화정책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그게 금방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이어 포 런거 그리고 또 라스트 마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는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통화정책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 흐름이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차 예전의 경제지표 해석과는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또 투자자 체감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득 차별화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코스트 푸시 그리고 디맨드 풀 이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프로핏 드라이브는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거 한번 추가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의 불평등 관련된 그런 자료를 하나의 맥락처럼 좀 이어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 해석이 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향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디맨드 풀, 코스트 푸시, 프로핏 드라이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는데 최근에 코스트 푸시나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은 제가 이 시비에 이사벨 슈나벨 이사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라스트 마일을 자주 거론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라스트 마일에서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가는 그 자체가 코스트 푸시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서 제품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문제가 거론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임금 상승이 기업 비용 증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또 거꾸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만드는 제품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임금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제품 가격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라스트 마일의 핵심 포인트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GS CPI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렸었던 건 코스트 푸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핏 드라이브는 이쪽을 제기한 거는 최근에 BIS 쪽에서 또 자료를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기존 이론하고 많이 틀리다 이렇게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나타났었던 인플레이션 에피소드가 과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단위 노동 비용이 예전에는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근데 최근에는 단위 이익이 주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위 이익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핏 드라이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을 감소시키는 충격이 발생된다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 가격 충격 이런 것이 대표적이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게 내추럴 가스 쪽이잖아요. 그렇듯이 공급 쪽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것이 에너지 가격일 경우에는 충격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나타나면 기업 공급이 위축되는 서프라이 체인이 망가지니까 기업 공급이 당연히 위축이 되고 또 그렇게 제조를 해봐야 팔리지가 않을 테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을 좀 축소해야 될 그럴 이유가 충분하죠. 그것이 이번 팬데믹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사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변화였었죠. 그것을 이익 중심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가격 충격이 비효율적으로 공급 수축을 크게 가져오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공급을 나름대로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으로 높은 그런 이익 중심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을 축소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력을 감축하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절감된 비용을 어느 정도 내부화해서 덜 인력을 감축시키고 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향은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 뒤로 통화정책이 또 따라오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충격을 제일 먼저 받았었던 것이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기업 쪽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위축을 일단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풀면서 소비를 유지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한 초반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통화정책이 충격의 부담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서 수요하고 공급 양쪽을 다 효과적으로 좀 축소시키는 그러한 관점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너지 가격 충격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경우에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힘든데 그때는 소득 재분배 같은 그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재정 개입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나타났었던 미국 쪽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재정 개입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프로핏 드라이브는 인플레이션 이것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예전하고는 약간 좀 다른 측면으로 에너지 가격 쪽이 너무 크게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도 들어간다. 그리고 경제지표가 해석되는 관점도 약간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보통 노동지표를 보면 우리가 어느 쪽을 보냐면은 이 실업률하고 시간당 임금 이런 쪽을 보잖아요. 그리고 패드는 항상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가만 살펴보면은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기업으로 전가되는 그런 비용 개념이 추가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을 진정시킨다면은 기업으로 전가되는 비용 개념이 어느 정도 감소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2차 사이클을 막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PCPI 쪽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것과는 약간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소비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척도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소비 파워가 나타나는 그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가 안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소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 파워가 너무 커지면 디맨드 풀 쪽에 인플레이션이 강해진다. 그래서 낮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접근해도 되는데 2차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적으로 전가되는 그런 비용을 차단시키는 그 관점에서 지금 정책의 중심이 그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스트 마일이 길어질 수 있고 정책 전환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예전과는 정책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관점도 그렇고 과정도 약간 틀려질 수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나타나는데 그게 부의 불평등입니다. 한번 연관해서 해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전하고 다르게 해석되는 경제지표나 경제 상황이 다르게 인식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부의 불평등, 이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그런 논리도 있다라는 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 점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의 불평등의 정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2022년 전반적으로 부의 분배가 어땠나?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정도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자료 미국 쪽에서는 잘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IMF나 월드뱅크나 이쪽 패드 쪽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맥락으로 좀 이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나타나는 경제 상황이 왜 차별적이고 또 예전하고는 좀 틀려지는 해석들이 왜 필요한지 그러한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총 가계자산 미국 같은 경우가 139조 1천억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따져보면 1억 3,100만 가구가 있기 때문에 10만 7천 불 정도가 한 가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74%의 자산을 가진 계층이 1,320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구 중심으로 따진 게 아니라 자산 기준으로 계층을 조사한 거죠. 이 74%의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1,320만 가구. 그래서 총 자산이 74%이기 때문에 779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 가구당 101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그런 가구 수다 1320만 가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4% 자산 가지고 있는 가구 수가 5250만 가구. 그러면 평균 잡아서 63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8억 2665만 원 정도가 24%의 자산이고
5,250만 가구가 나눠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2%의 자산, 6,550만 가구. 그러니까 전 가구 수가 1억 3천만 가구인데 6,550만 가구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가구 수가 2%의 자산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한 가구당 42,473불, 한국 돈으로 5,522만 원이 이들 평균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절반 정도가 미국 사람의 절반이 5천만 원의 자산이 있다. 그리고 상위 1,320만 가구, 한 10% 정도의 가구 수가 101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아까는 이 자산별로 70%의 자산을 74%의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뭐 24%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본 것이고, 이제 가구 수 상하위로 이렇게 따져본 거죠. 상위 10%를 따져보면 한 가구가 192만 달러, 2019년보다 50만 달러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자산은 773만 달러. 아까 자산 기준으로 따진 거나 거의 비슷한 이유가 상위 10% 정도 그 수치가 여기 나오잖아요. 1320만 가구. 1억 3,100만 가구 중에서 1320만 가구이기 때문에 이 가구 수로 기준을 해도 10% 정도 따져보면 이 74%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 수의 평균 자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773만 달러. 그래서 2019년보다 17%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는 그 가구 수가 19만 2천 달러 자산보다 많은 그런 경우가 될 테고, 평균 자산은 64만 4천 달러였다. 2019년 대비 35%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위 10%, 그 다음에 40%, 이걸 제외하면 이제 하위 50%가 남잖아요. 그 자산은 19만 2천 달러 이제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균 자산을 구해보니까 4만 6천 달러다. 근데 2019년보다 80%나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되는 수치는 위로 가면 갈수록 적죠.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비율은 적지만 절대 금액은 크겠죠. 여기는 80%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6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국가부의 극히 일부만을 소유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990만 가구, 전체 가구의 약 7.5%가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돼서 빚을 지고 있는 가구 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어느 단계인지는 이제 우리가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은 인종별로 통계를 냈거든요. 백인 가정 같은 경우가 평균값이 28만 7천 달러. 2019년보다 29%가 증가를 했고요. 전체 자산의 85%를 소유하는데 가구 수로 보면 66%가 85%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될 테고요. 흑인 같은 경우는 중간 자산이 4만 5천 달러, 평균값이 4만 5천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보셨듯이 이 적은 부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2019년보다 이 증가율은 높아요. 근데 전체 금액 자체를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이죠. 전체 가구의 11%나 차지하고 있는데 자산으로 따져보면 2%를 소유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히스패닉 같은 경우가 중간값이 6만 1천 달러, 2019년보다 38% 증가, 총 가구 자산의 4%를 소유하고 있고, 가구 수로 따지면 14%다. 그러니까 14%가 4%, 흑인 같은 경우가 11%가 2% 소유하고 있다. 여기 조금 증가를 했는데 자산은 2배가 증가하네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무려 55만 3천 달러라고 합니다. 총 가계 자산의 7%를 소유하고 있는데 가구 수는 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로 보면은 다른 가구 수에 비해서 엄청 적죠. 좀 가구 수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흑인 가정으로 놓고 비교를 해봐도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은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가정은 백인 가정보다도 거의 2배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다만 이제 2019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시아가정의 이 부가 2019년에 얼마였는지가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못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얼마가 증가했는지는 아시아 쪽은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대강 놓고 보면은 2019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아요. 근데 절대 금액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그러니까 2019년이란 기준이 팬데믹 이전에라고 보시면 돼요. 팬데믹 이전과 그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백인 같은 경우가 22만 2천 달러에서 28만 7천 달러로 늘었기 때문에 6만 5천 달러. 흑인 같은 경우는 1만 9천 달러가 늘어나서 절대 금액 자체가 4만 5천 달러. 히스패닉이 1만 7천 달러가 늘어나서 6만 1천 달러. 이렇게 금액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흑인 가정 쪽의 증가율이 가장 높지만 절대 금액은 4만 5천 달러로 가장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에서도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차별이 커지고 있다. 이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낸 게 아니라 세인트 루이스 패드에서 내놓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은 이 광범위하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의 격차, 부의 차별화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계 자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뭐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거 없이 다 늘어났고 젊은 층이건 노년층이건 뭐 얼마나 배웠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연령대별로 가면은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말씀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던 이유가 현금 지급을 한 그런 재정 대응이 나타났었고 또 세금 공제 확대 같이 대규모 유동성 현금 투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제가 이건 아마도 신용평가 등급이 왜 좋아졌는지 그 설명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돈을 뿌려대니까 소득도 늘어나고 그거 가지고 빚을 갚아가지고 신용등급이 높아졌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자산이 증가한 이유도 대부분의 역할이 여기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 및 주거자산 시장의 견고한 성장에 기여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러한 점이 버블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안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건 이 저소득층이 많이 좀 부가 늘어났고 개선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겼는데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등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실 투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이 개선될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직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리고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단순히 이제 불평등이 얼마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라스트 마일의 타겟은 누구인가 그런데 누가 불평등의 타겟이 또 될 수 있는가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부의 불균형도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 통화정책, 금리에 노출되는 계층이 누구인가를 따져보면 이런 부의 불균형이 향후에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부의 불균형이 주가 차별화로 이어지고 현재 경제 상황 모든 게 다 디커플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여기서 또 한번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계 수치가 예전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는데 또 이런 요인들도 추가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긴 세대 간 부의 불균형까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가 연령대가 60살에서 70살 노년층이고요. 이 중간에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40대, 50대 중년층 그리고 아래에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20대, 30대 청년층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많이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2007년 금융위기를 지나는 그 과정에서 노년층은 부가 더 높이 올라갔다라는 점이고 중년층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고 청년층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 금액 자체가 절대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마치 앞에서 인종별로 따져봤을 때나 아니면 자산 규모로 따져봤을 때 좀 안 좋은 쪽이 증가율이 높아도 절대 금액이 너무 낮은 그런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죠. 위기를 겪고 또 해법이 지났을 때 결국에 다시 자산을 많이 보유했었던 계층이 더 많이 보유하게 되는 그런 불평등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율이 높은 증가율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될 수가 있는데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절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불균형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통화정책이 유동성 증가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큰 자산을 보유한 그런 계층에 더 유리하게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 그게 2007년 이후 부의 불균형 흐름에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23년 이후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산시장의 강세를 2023년 10월부터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래 지나면서 이런 부의 불균형이 더 심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금리 정책이 계속 이렇게 지연될 경우에 고금리에 유리한 고액자산군이 더 빠르게 자산 확대가 이루어지고 반대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이후에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 가능하죠. 여기서 교육 관련된 대학원을 나온 그런 계층, 이쪽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러니까 사회 강자,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 항상 유리하게 영향을 받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점이 경제적인 디커플링에 이어서 경제 구조 자체도 디커플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최근 정책의 목표가 라스트 마일의 수요 감소라고 한다면 금리에 노출되는 그 소비가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겠죠. 금리에 노출되는 비중이 큰 소비가 과연 어딜까요? 모기지 그리고 오토론이죠. 최근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여기서 모기지 쪽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야말로 통계를 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가의 가격 변동이나 아니면 그 반대쪽의 가격 변화를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분야 금리에 노출되는 소비가 많이 타격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차별화로 이어지는지 그거를 살펴보려면 모기지보다는 오토론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주가는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오토론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를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시가총액으로 본 흐름이고요. 왼쪽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1위가 테슬라, 그 다음에 토요타, 포르쉐, 그 다음에 벤츠, BMW 여기 있고 페라리가 8번째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사상 최고가 흐름을 놓고 가고 있는 그런 회사를 꼽는다면 토요타, BMW, 그리고 이쪽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페라리입니다. 테슬라는 뭐 계속 올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게 나타나고 있고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그다지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표현되긴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오토론 쪽이 금리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러한 점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GM이나 포드 쪽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페라리 같은 경우가 자동차 구매할 때 오토론 비중이 과연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구체적인 그런 금액을 따지기에 앞서서 절대 금액 자체가 오토론으로 접근할 그럴 금액인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소비를 하는 그런 계층은 현재 금리하고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계층이 소비하는 그런 회사의 주가는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러한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글로벌 기업들이 영업력이 강하고 또 실적이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나은 점을 기록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점. 결국 그러한 흐름들이 정책의 차별화 그리고 부의 불균형 이러한 점들이 조합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기가 또 나타날 수가 있고 2024년에도 위기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위기가 지날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정책 대응이 부의 불균형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올 경우에 이러한 차별화가 좀 더 축소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부의 불균형 그리고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 업종, 주가 차별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느 경제 계층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흐름에 대한 주관적 관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하늘색의 노년층이요. 부가 2007년보다도 훨씬 크게 증가한 이 계층이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마치 신고가 나고 있는 증시와 거의 비슷한 거죠. 자산 금액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장년층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틀리겠죠. 무려 15년이 지났는데 자산은 오히려 감소를 한 것이고 청년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자산이 증가하긴 했는데 절대금액 자체가 의미 있는 증가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자산이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절대금액 자체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돈 갖고 시드머니로 생각할 수도 없고 소비하기엔 막막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 보는 상황이 이들 계층에 있어서는 선택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경제 흐름에 대해서 주관적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젠 새로운 흐름, 그런 기준에 대한 그런 분석과 적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업종이나 계층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까지도 가만히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특정 업종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으로 또 자산 배분, 부의 불균형이 또 통화정책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나 인플레이션과 그 정책 대응으로 인해서 이 경제시장 변화 흐름은 지난 세월보다도 올해 2024년에 심화될 가능성을 아주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점, 사상 최고가 증시가 그걸 나타내고 있다. 물론 그 사상 최고가 증시는 미국 시장 포함해서 DM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DM 시장과 이머징 마켓 차별화 자체도 또 지적될 그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그 원인을 좀 더 세부화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그 정책의 차이점하고 부의 불균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점들이 빠르게 개선되기보다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